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영상을 오랫동안 못 만들었죠.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변명처럼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제 취미 생활이고 어쨌든 제 생활을 가족들과의 생활이 또 먼저고 또 집안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영상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또 좀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 좀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SKT 사태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까.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좀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실 뭐 제가 한국에 있는 이동통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상황도 모르는데 뭐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우선 좀 정보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봤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엔지니어 특히 또 통신회사를 다니는 엔지니어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 또 이 호통사에 오시는 분들은 또 이동통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아주 짧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요즘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당연히 주말에 아이들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또 호주에 온 거기도 하고요. 하나의 이유죠. 그리고 또 저를 괴롭히는 그래서 시간을 좀 또 많이 할애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꼽자면은 첫 번째로 또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 브이로그나 그런 걸 좀 보신 분들은 저희 집에 쥐들이 찾아와서 그 쥐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또 때로는 패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이제는 이 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업체를 불렀는데 혹시 호주에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뭐 어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또 서비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쥐가 생기면은 이 업체를 부르시면은 해주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정말 뭐 자기네들이 쥐를 다 박멸해 줄 것처럼 뭐 원인 구멍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뭐 그렇게 막 다 써놨는데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거는 그냥 쥐약 넣고 갑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뭐 저희가 거의 한 300 거의 400불 정도를 돈을 냈는데 와서 쥐약 넣고 한 5분 만에 쥐약 딱 던져 놓고 만약에 쥐가 먹고도 한 일주일 뒤에 계속 소리가 나면은 또 불러. 그러면 다른 약을 써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 이제 후기를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이 쥐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을 또 엔지니어 아니겠습니까? 솔루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붕 안에 들어가서 모든 구멍을 쥐가 못 들어오게 그렇지만 공기는 통해야 되니까 공기 통하는 그러한 소재로 막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선 쥐 똥과 오줌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그 쥐가 옮기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어떤 보호구나 그런 마스크 뭐 여러 가지들을 장비들을 구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건강에 위험이 된다 하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업체에서 왔을 때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주고 사람이 오면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쭉 보더니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배관을 통해서 쥐가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은 벽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벽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2층까지 올라가려면은 배관을 통하는 것이 거의 90% 정도의 확률로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배관을 쥐가 못 올라오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뭐 쥐를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나뭇잎이 여기 거터거든요.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지붕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 거터에서 물이 고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이제 물이 빠지는 그런 그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로 얘가 기어 올라오는 건데 그 파이프 위에다가 이걸 설치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뭇잎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빗물은 잘 빠지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근데 쥐가 올라오다 보면 여기에 부딪히겠죠. 따갑고 그러니까 못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걸 설치한 다음에 다행히도 한 달이 좀 안 됐나? 근데 소리는 들립니다. 뭔가가 톡톡 그런 소리가 가끔 이제 새벽에 들리는데 아마 쥐가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부딪혀가지고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오질 못하니까 건들다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쥐 때문에 고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우선 위폴, 제 영상 보면 위폴 막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해보셨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물이 내려가는 이 파이프를 어떻게 이렇게 좀 방어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와이프 차가 볼보 X60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헤드라이트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또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제가 이제 뭐 계속 유스트카를 사가지고 계속 자동차를 그렇게 운행을 하고 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는데 이거 헤드라이트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러고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이 라이트 벌브 그쵸?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봤더니 무슨 제논으로 만들어진 무슨 그런 벌브라고 이렇게 생겼죠.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 이제 70불 정도 오스람에서 나온 게 70불 정도인데 하나에 양쪽 하면 이제 140불이죠. 물론 중국제가 있습니다. 뭐 한 3, 40불짜리 되게 싼 것도 있는데 두 개에 3, 40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가려고 봤더니 뭐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 볼보 X60인데 연식이 비슷한 그 제너레이션인데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벌브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뭐 DS1, D1S, D3S, 뭐 D5S 그 다음에 제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우선은 헤드라이트를 뜯어봤죠. 근데 헤드라이트 뜯는 것도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시고 잘 빼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저한테 문자나 뭐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볼 텐데 그래서 열어서 꼭 사시기 전에 열어서 어떤 벌브를 써야 되는지를 우선 열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꼭 오스람 저는 중국제를 우선 먼저 샀습니다. 급해가지고 와이프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근데 뭐 한 달 좀 넘어서인가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왔는데 오스람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꼭 좀 좋은 거로 쓰시는 게 결국에는 돈을 아끼고 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또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벌브를 사용해야 되는지 딱 열어보면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 D1S인지 D3S인지 그래서 그걸 딱 똑같은 걸 오더하셔서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아서 주말에 항상 이런 것들 막 고민하고 이런 것도 트라이 해보고 고쳐보고 뭐 그러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썼죠.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좀 길었죠. 자, 이제 SKT로 돌아가서 사실 벌써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이 정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그런 것들은 이야기 드리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우선은 어디서 보안이 뚫렸는가, 그쵸? 그럼 보면은 이제 뭐 HSS, 그 다음에 EIR 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다 3GPP에 다 만들어져 있는, 그쵸? 이 아키텍처, 4G 아키텍처거든요. 4G 코어 아키텍처인데 여기가 요만큼이 여기에 정해져 있죠. HSS 임시 정보는 요 안에 넣어라. 그 다음에 EIR은 뭐냐면은 IMEI라는 정보는 여기다 넣어놔라. 그렇죠? 그리고 필요할 때 MME가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그래서 HSS는 임시 IMSI, 그렇죠? 이 IMSI는 무엇인가? 주민등록번호, 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 들어있느냐면은 바로 이 심카드. 그래서 심카드를 교체해야 된다, 뭐 막 난리가 난 게 요 IMSI 임시라는 정보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래서 통신사를 옮기면은, 그래서 심 카드를 새로 받으면은 임시 정보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시는 경우도 그 이유고, 그리고 심 카드를 새로 받으라는 이유도 그거죠. 왜냐면 이 임시 정보는 코드가 이 심 카드, 물리적인 심 카드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그 정보가 똑같이 HSS라는 정보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심 카드가 있겠죠? 심 카드에 있는 이 임시 넘버랑 HSS 가지고 있는 임시 넘버가 똑같아야지, 얘가 진짜 우리 이동통신 SK텔레콤 아니면 KT, LGU 플러스 가입자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물론 완벽하게 뭐 1대1로 비교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키값을 뭐 구현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정보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EIR은 또 무엇인가? IMEI. 이 IMEI도 어떠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유니크한,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딱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보죠. 임시도 똑같습니다. 임시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만 딱 그 번호를, 유니크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IMEI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심카드가 아니라 전화기 안에 있는, 그렇죠? 이 전화기를 만들 때 제조업체에서 삼성, 뭐 애플 그런 데서 이 IMEI라는 정보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등록되어 있는 정보죠. 그래서 통신사도 이걸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핸드셋도 이 IMEI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가짜 핸드셋이 아닌지, 복제폰이 아닌지를 또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단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임시는 IMSI는 뚫렸는데 이 IMEI는 괜찮다라고 그랬죠. 근데 최신 뉴스를 보면은 이 EIR도 뚫렸다 라고 안타깝게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근데 EIR 자체가 뚫린 게 아니라, 여기는 신기하게 EIR 중에 이제 자주 쓰는 IMEI 정보를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서버에 둔다고 합니다.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카피해 둔 그 서버가 악성 코드에 의해서 뚫렸다. 그래서 IMEI 정보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양의 IMEI가 나갔고, 안타깝게도 3년 전에 벌써 그 악성 코드가 발동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서버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카피해 와서, 그쵸? 쓰고 그 다음에 지우겠죠 또. 그쵸? 왜냐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 서버는 뭐 자주 쓰는 IMEI를 자주 카피해서 뭐 한 달 동안 가지고 있거나 뭐 2달 동안 가지고 있거나, 그러다가 버리고 또 새로 가져오고 뭐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털렸는지는 잘 모르죠. 진짜 전체 IMEI가 다 진짜 나간 건지. 그리고 로그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이런 두 서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들이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좀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SKT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SKT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겠죠, 저희가. 왜, 어떻게 당신들이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뭔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두 정보가 나갔는데, 이 임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죠. 내가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이 임씨 가지고만, IMSI 정보 가지고만 인증하지 않겠다. SKT에서는 심카드 안에 다른 여러 정보를 같이 인증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간 정보는 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정보들은, 심카드 안에 있는 다른 정보들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면은 만약에 누군가 복제한 임시 가지고 IMSI 정보 가지고 네트워크를 들어오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IME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말기 제조사만이 IMEI를 단말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복제폰을 만들려면은 이 IMEI를 다른 아무, 예를 들어서 삼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 전화기가 예를 들어서 삼성 S24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 어디 뭐 다른 전화기, 아무 전화기나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제 IMEI를 카피해서 넣어서 제 전화기처럼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넣으려면은 제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그걸 넣으려면 뭐 파스워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9% 정도죠. 100%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해커들,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또 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힘들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앞의 솔루션, 임시를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 인증을 하는 솔루션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지금 SKT의 솔루션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막 복제돼서 막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막 그거 가지고 뭐 카드를 쓰고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해커들이 많은 해커들의 그 기술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빨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SK텔레콤 쓰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은 빨리 심을 교환을 받으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SK텔레콤 쓰시고 좀 걱정이 되시면은 막 지금 너무 패닉이 와서 막 내일 바로 막 이 심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차례가 되면은 심을 될 수 있으면 교환 받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선 개인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 임시 정보뿐만 아니라 그 SKT에서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의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주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피싱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절대로 어디서든 뭐 은행이든 어디서든 오는 그러한 뭐 메시지 안에 있는 링크, 이메일에 오는 링크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만약에 눌렀다면은 될 수 있으면 전화기를 리셋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 지인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 지인도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러신 분인데도 갑자기 이렇게 뭐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눌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순식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이 오면은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30초만 딱 생각하셔도, 그리고 은행에다가 전화하시고 증권사에, 보험사에 전화하시면은 그분들이 진짜 이게 거기서 온 건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요즘에는 하도 피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보호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기술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도대체 악성 코드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저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아마 검사 중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근데 아마 이 상황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많은 그 코어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뭐 EIR, 뭐 HSS, 그다음에 뭐 MME 등등등, PCRF, 정말 많은 그런 펑션들이죠. 그런 펑션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있는데, 그 서버들이 다 연결되려면 이런 스위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이 회사든 아니면 엔지니어든 악성 코드를 씌우면은 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대단히 낮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확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서버를 HSS나 뭐 EIR 같은 경우도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으면은 제조사에서 이제 패치를 보냅니다. 통신사에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HSS 서버가 뭐 HP 아니면 뭐 델 아니면 아니면 에릭슨, 뭐 노키아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를 누군가는 와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서버실에 와서 매뉴얼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서버들도 다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를 통해서 다 인터널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이런 서버를 관리하는 큰 컴퓨터가 있겠죠. 그 컴퓨터도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되면, 정보를 바꿔야 되면 이제 들어가서 매뉴얼로 작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 컴퓨터 매뉴얼로 연결한 그 뭐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연결한 랩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모트로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런 메인 서버라든지 뭐 그런 컴퓨터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물론 원래는 그런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 이 서버를 이제 메인테인 하려고 들어가는 엔지니어들 중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개인적인 사물을 보거나,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자신의 뭐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하면서 악성 코드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을 끊고 와가지고 연결했지만 벌써 이 안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보안 솔루션이 제대로 안 깔려 있는 랩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서버는 대부분 그 보안이 철저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서버도 감염될 수 있는 뭐 서버 관리자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뭐 코드를 좀 가져온다거나 뭔가를 할 때 잘못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죠. 그렇게 돼서 아마 이 HSS나 그 다음에 EIR이 감염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통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통신 쪽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앉아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정비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랩탑을 연결하거나 서버 같은 데다 그러면 그 랩탑이 정말 정해져 있는, 아무 랩탑이랑 연결할 수 없고 정해져 있는 랩탑, 그리고 정확하게 그 보안이 유지되는 랩탑만 연결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 연결할 때 이런 장비를 컨트롤할 때 꼭 이게 통신사 직원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비를 납품한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 트래킹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강화해서 아무 랩탑이나 연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꼭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보안팀은 꼭 그 장비를 HSS를 장비를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누군가 했으면은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시큐리티 뭐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해보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프로토콜이 지켜지고 그 안에 아무 악성 코드가 없는지를 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는 쉽지만 여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알 겁니다. 저도 사실 잘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왜냐면 이러한 장비에 관련돼서 일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뭐 한 시간에도 여러 번씩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꾸고 체크하고 그리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 시간마다 누군가 그 작업을 했으면 보안팀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뭐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랑 컴퓨터, 이 이동통신에 통신사에 정말 많은 서버들이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컴퓨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그러면 어떤 보안 레벨이 갖춰져 있고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트랙 다운하고 보안팀에서는 만약 쓸모가 없는 인터넷이 불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단을 하고 물론 이것도 말은 쉽지만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했지만 보안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왜냐면은 이 너무나 많은 컴퓨터들이 거미줄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가 나갔는지를 분석해 보면은 정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컴퓨터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통신사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놓고 퇴사하고,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제대로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퍼가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컴퓨터인지,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여기 있었으니까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지 알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사용자, 우리 고객의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새 장비 도입 시는 철저한 보안 조사를 통해서 아무 백도어나 어떤 악성 코드가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모든 이동통신 회사는 보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꼭 인하우스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보안이란 것에 투자를 했을 때 내년에 바로 돌아오는 돈은,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버는 거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보안을 잘했다고 해서 뭐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느냐? 전혀 모르죠. 예,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보안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그리고 당연히 또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고객이 떠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물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심카드만 새로 발급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짧게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불편을 겪은 여러 사용자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혹시 또 그리고 보안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그 윗선에다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들이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윗선에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은 저희들도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SK텔레콤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좀 통신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긴 영상이 되어버린 이 영상을 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